국회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탄핵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결말을 정치적인 측면은 모두 다 배제하고 최대한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과거에 유사한 판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조인으로서 경험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대입을 한다 그러면 거의 실제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리는 부분 중 90%는 아마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이내에 벌어질 일들을 15분 만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탄핵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국방부 장관 하고 사령관들 하나씩 체포 구속하면서 이 윤석열한테도 소환 통보를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유야 간단하죠. 검찰에 들어가면 그 순간 바로 긴급 체포될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현 시점에서 구속될 확률은 한 얼마나 되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죠. 자, 그 결과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새 탄핵 의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거 통합진보당이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정당이 통째로 해산되고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모두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한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란 사건의 형사 판결에 관한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 형사법전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개가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보다는 법원에서 한 단계 감경을 해서 징역 20년이니 18년이니 이렇게 구체적인 징역형의 숫자가 나올 것인데, 이 내란 수괴하고 그 일당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징역형 받을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은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종료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것은 곧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그 순간부터 다 머릿속으로 다음 대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구상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조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윤석열이 실제 구속이 될까?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이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 볼게요. 수사기관에서 국방장관하고 사령관들 하나씩 수사기관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다는 기사 없는 거 보면 법원이 청구들 모두 인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사 하나 볼게요. 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한 침해, 직접적인 침해 라고 해서 연합뉴스에서 나왔네요. 자, 윤석열이 계엄할 때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한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준 판사,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장, 대법원들 체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게 너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서 판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 모두 다 인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볼게요.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 2차 통보 예정.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차례 윤석열한테 소환 통보했는데 윤석열이 이거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나간 것 같나요? 이게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될 게 뻔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 앞으로 깜빵에서 재판 받는 것보다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이 사람 나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다.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받은 다음에 그거 들고 대통령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시간 벌 수 있으니까 일부러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장 열심히 수사할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못 믿는다 하는데 이번 수사는 검찰에서 압도적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실제 법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잘해서 공적을 쌓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검찰은 이번 사건이 생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검찰 이번 정권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했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권한이 더욱 축소되거나 심하면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수사 눈에 불을 켜고 할 것이고, 빠르면 이번 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한테 구속영장 인용해 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윤석열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2, 3주 내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권력이 참 무상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하고 시기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일부에서는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 혹은 정당하지는 못했더라도 나름 이유가 있었고 탄핵을 당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변호사 자격 걸고 말씀드릴게요. 탄핵 90%는 인용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과오가 너무 커요.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심각한 계엄을 선포했고요. 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이 민주주의의 산물인 상권 분립을 말살하는 데 있었죠.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버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법관, 불법 체포 시도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탄핵이 부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모두 내심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탄핵 인용되는 거 맞다, 근데 정치적으로 나는 탄핵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요. 그리고 탄핵 기간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이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신청 기각됐어요. 그래서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상황보다 증거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봤는데 이게 도저히 탄핵에 미치지 못해서 기각해야 된다, 이게 판단이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때는 탄핵 기각 결정이 2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박근혜 때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나 국정을 위임했다는 사실 여부를 일일이 파악해야 됐어요. 그게 탄핵 사유였으니까요. 그러려면 관련자들의 행위를 모두 다 조사해야 돼요. 어떠한 위임, 어떠한 농단 행위가 있었는지.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써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윤석열 사건은 계엄령 선포나 포고문 내용 자체에서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굉장히 역력히 드러나고 그게 대국민한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들도 명확해서 박근혜 때보다는 짧게 한 2달 정도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한가, 이거 알아볼게요. 요새 탄핵 의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산 가능성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정당해산은 헌재법 제55조에 따라서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해야 되지, 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 과반수로 발의를 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 정당해산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들이 본인들 정당 해산하는 심판 청구하지 않을 것 너무 분명합니다. 이 둘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할 때는 정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말살한다거나 이런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찬성하지 않은 거, 이걸로만은 그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통합진보당이 이 북한 세력을 찬양하고 폭력적 행위로서 대한민국 전복시킬 의사 있다 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인용해준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 거부하긴 했어요. 근데 탄핵 의결 거부하건 찬성하건 이건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행사할지 말지, 내가 투표장에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헌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 거에는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적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하고 일부 세력들로 드러났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개입했다, 그렇게 밝혀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개인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문제로 보더라도 당 차원에서 내란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목적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거나 말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법 공백과 국정 운영의 마비라는 극단적 결과를 발생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해산 심판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정당 해산 이 심판이 인용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동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108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인데 108명의 의원직이 모두 상실된다. 자, 헌재에서 그거 인용해 줄 수 있을까요? 이 헌재에서 재판할 때는 정당 해산 인용해 줄 때 좋음과 해악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데 108명이 다 의원직을 상실한다. 입법 공백하고 국정 운영 마비라는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당 해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내란 동조자들이 징역형을 몇 년이나 받을지 이 부분도 한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 당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제 영상에 아예 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 부분 보신 분들은 타임라인 패스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법조문 보게 되면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형사법전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법원에서 장량감경이라고 소위 말해서 재량권에 의한 감경을 아주 폭넓게 인정해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감형이 되어서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이 몇 년이나 나올지는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하고요, 거기서 인정된 형량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사건에서 인정된 형량하고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근접하게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1996년에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입니다. 자, 보게 되면 반란 수괴도에 해당하고요, 내란 수괴에도 해당하죠. 자, 이거 주문 한번 볼게요. 전두환 무기징역 나왔어요. 자, 1심은 사형인데 한 단계 감형돼가지고 무기징역 나온 겁니다. 자,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 전두환 상관입니다. 징역 8년. 이희성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고요.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이들한테는 징역 7년 인정됐고요. 그리고 유학성 전두환 상관으로서 적극 가담했죠. 징역 6년 인정됐습니다. 자, 최근에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석기 국회의원하고요,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렬이요, 이런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상을 추앙하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의 유사 상태가 되면 국가 기관시설 파괴할 거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기소가 됐어요. 자, 이게 1심 판결이에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선고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내란 음모죄로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여기서 이석기 씨가 피고인 4입니다.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받았고요. 그리고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이 피고인 6인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받았습니다. 근데 2심은 좀 달랐어요. 이 이석기의 행동을 내란 음모죄까지는 볼 수 없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주장을 퍼뜨리는 수준에서 내란 선동죄만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2014년 선고됐는데 피고인 4에게는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명했고요. 피고인 6, 김홍렬한테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자, 이 판결들 참조하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형량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해요. 일단 윤석열은 이석기가 범한 내란 음모죄보다는 더욱 중한 범죄 수행했습니다. 단순히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까지 나아간 거잖아요.
이석기가 1심에서 내란 모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받았어요. 그럼 이거보다는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태우가 내란죄 사건에서 받은 형량이 징역 17년입니다. 윤석열이 노태우처럼 사람을 살해하진 않았고 사실상 내란죄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경미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있고 그 보호 가치가 과거의 1996년보다는 높다고 평가될 것이기에 형량이 조금 더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법원이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실제 징역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의 다른 범죄들 다 제외하고 오로지 내란죄만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한테 계엄령 적극 권유하고 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다는 김용현 국방장관. 이 사람 실제 내란 수계에 윤석열의 버금가는 역할을 했기에 단순 모의한 이석기의 12년보다는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 13년에서 15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들,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280명의 군인들 출동시킨 3개 부대의 사령관들, 그 행위 아주 중차대하죠. 근데 대통령의 강한 압력과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이들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지위에 있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로는 더 이상 계엄 사태에 동조하지 않고 평시로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자, 이런 이유로 한 7년에서 9년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출입 일부 허용하다가 다시금 통제를 한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긴급한 순간에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당 당사로 모이게 해서 이 계엄령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사람들 내란 행위에서 중요 임무 수행한 것으로 봐가지고 징역 5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 중에서 군 간부들은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실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하는 사건들에서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이 내란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해 주는데 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해봤는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준 판사들, 그리고 과거 대법원장, 대법관들 이 체포리스트에 올렸잖아요. 사법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정치권에 경고를 준다는 메시지를 판결에 담는다고 결심한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장량 감경, 재량권에 의한 감경 이런 거 인정해주지 않고 원래 법전에 정해진 대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5번째로 대선 국면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은 현재 대통령의 직무 종료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클 거지만 그건 바로 대통령 선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해야 되고 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헌재가 2달 정도 이내에 탄핵 인용할 것으로 보여서 대선까지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가 딱 의결되는 순간 국민들은 굉장히 기뻐하거나 슬퍼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머릿속에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향후 대선 전국에 대한 고민이 막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대통령 계엄이랑 탄핵으로 유리한 위치 점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요,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아주 강하긴 하지만 그 이재명의 성격이나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범죄 경력 이런 이유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고들어서 새로이 대권 주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참 막막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의 대권 후보 정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역량이나 매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당 정치라서 후보자의 면면보다는 정당의 색깔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꽤 많고요. 특히 보수 지지 국민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럴싸한 대권 후보를 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다. 그 사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너무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알려진 정치인들 중에서 누군가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눈에서는 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한동훈님은 당내에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조금 배제되어서 지지를 받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대안으로 뭐 개혁신당과 통합해서 종전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영입해서 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기는 한데 실제 그런 방법을 선택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향후 대선 전국이 아주 재밌는 구도로 흘러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탄핵 이후의 전국에 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 가졌는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